안녕하세요. 이팔승TV입니다. 저는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의 돈을 지킬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던 끝에 주식, 부동산, 금달러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의 관심 분야인 경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의 자산을 잃지 않고 불려가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부자 마인드, 부자 세포를 항상 지니며 미래 10년, 20년 뒤에 다 같이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는 이팔승 TV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 책을 2019년에 접하며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부동산 갭 투자, 일명 레버리지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월급만 받아서는 평생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그때 제 생각의 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투자 방법에 관심이 생겨 경제, 경매, 공매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며 관련 서적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갭 투자 방법은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지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1.6억, 전세가 1.4억이다. 그렇다면 2천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갭 투자 금액 2천만 원이 발생한다는 의미죠. 이 아파트가 향후 2억으로 상승하면 1년 후 매매가 2억, 기존 매매 가격 1.6억, 그렇다면 세전 차익이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갭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차익이 4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뜻은 투자 대비 수익금이 200%라는 얘기죠. 이것이 갭 투자 레버리지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자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1억 4천으로 하락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아파트는 주변역에서 버스로 10분, 게다가 주차 대수가 0.4일대, 거기다가 구축 아파트 1994년도입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데 구축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죠. 그렇다면 갭 투자 금액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이익금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갭 투자 부작용이죠. 소액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 하락기 등 입지 선정을 잘못하면 투자 수익률이 극 하락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현 정부는 부동산 갭 투자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 방법으로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늘리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최소 월급의 50% 적금을 부어야 한다. 아껴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금리는 1%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20년을 모아도 오히려 미래의 자산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어 부자가 되는 길에 다가서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중 부동산 경매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값싸게 부동산을 매입하여 월세 파이프라인 500만 원 이상, 시세 차익을 통한 수천뛰기, 억뛰기,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매 공매를 통해 아직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직장인들이라면 경매보단 공매를 추천드립니다. 권리 분석이 경매보다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낙찰률도 경매보다 좋고 시간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어서 직장인에게 아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매년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성장성 높은 우량주, 한국이 아닌 세계 1등 미국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 및 주가 상승 차익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 및 인플레이션 시대의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채권, 달러, 금 등이 있습니다. 평상시 꾸준히 안전자산이 쌀 때 매집하여 추후 비쌀 때 매도하여 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방법입니다. 제가 경매 진행이 완료된 물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수원시 팔달구 하나꿈의 그린파크. 낙찰가가 대략 5억 8천만 원이죠. 하지만 현재 시세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매도를 한다고 하면 세금을 빼고 순차익은 3천만 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세 차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세계 1등 미국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팔승 TV는 ASML 홀딩스라는 기업을 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기업이 25%의 당기 순이익을 30년 동안 유지한다면 10년간 10배의 자산 가치 상승, 20년 뒤엔 100배, 30년 뒤엔 1000배 이상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당연히 가치에 맞게 상향하겠죠. 그렇다면 부자들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권 달러 투자. 경제위기 신호 시 부자들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입니다. 평상시 달러 1100원 이하일 때 매수하여 경제위기 시 매도 후 차익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채권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경우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금투자는 양적 완화 등 시중화폐가 크게 늘어날 경우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투자 방법인데요. 평상시 금은 온스당 1300달러 이하일 때 매수하여 경제 위기 시 양적 완화 마무리 시점으로부터 4에서 5개월 후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부자로 가는 경제 필수 지표 7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량. 두 번째, 기준금리. 세 번째, 환율. 네 번째,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다섯 번째, 경제성장률 GDP. 여섯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일곱 번째, 미국 국채 2년, 국채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이 중 첫 번째인 통화량은 왜 중요할까요? 통화량은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향하는지 디플레이션으로 향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은행의 대출이 늘어날 경우 통화량 증가율이 상승이 되며 이는 자산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또한 은행 대출이 줄어들 경우 통화량 증가율은 둔화가 되며 이는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며 물가 하락을 유발시키고 디플레이션을 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주된 지표입니다. 통화량은 부동산, 주식, 원자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 통화량은 금리 인하가 발생했을 때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금리 인하가 발생하여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식, 부동산, 원자재의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 거품이 형성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 자산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통화량이 다시 줄어드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주식, 부동산,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거품이 붕괴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지금 표를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시키죠.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과열돼서 자산 가격과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면 정부는 물가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고 주식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 인하에 의한 경제 효과는 어떨까요? 경기가 과열되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도 우리도 올려야지 이러면서 예금 대출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이렇게 올라간 대출금리 인상은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고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침체되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은 우리도 금리를 내릴게 예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죠. 이런 대출 금리 인하는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와 주가와의 영향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경기 과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작은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하여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이 동반됩니다. 과거 미국 서프라임 사태에도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비정상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양적 완화 실시 후 비이상적 과열이 과거 데이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와 주가의 영향관계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상승, 하락 예상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환율이 상승할 때는 원화 약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때 환율은 상승하게 되죠.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환율이 하락할 때입니다. 환율이 하락할 때는 원화 강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때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부자가 되려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지표입니다. 경상수지란 외국과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여 국내로 들어온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익을 뜻합니다.
보통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상품의 수출입, 운수, 관광, 통신,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입, 해외에서 벌어오거나 외국인에게 지불한 노동소득 등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수지, 실물이 아닌 자본거래에 따른 수익과 지급의 차액으로 증권, 채권, 해외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본이 우리의 해외 투자 자본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표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이 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금 2020년 4월에 경상수지가 처음 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기반 나라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의 의미는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수지와 코스피 지수 추이 관계를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수지와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따라서 이 경상수지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척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와 환율, 주식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제가 워크플로우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수출이 증가한다. 그 의미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증가한다는 의미죠. 경상수지 흑자폭이 증가하면 국내 달러 유입도 증가하게 되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다시 우리나라의 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감소하게 되고 국내 달러 유입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다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죠. 이런 한 바퀴의 사이클이 경상수지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워크플로우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여파는 계속 현재 진행 중인데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의미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 실물 경기가 침체될 확률이 크며 내국인의 주식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결론은 주식 가격이 향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항목입니다. 부자들은 왜 경제 성장률 GDP를 참고할까요? GDP란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가 활발하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IMF 경제 성장률 표를 보시면 2020년 세계는 마이너스 4.9%의 경제 성장률을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참고하여 향후 투자 방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국채 2년, 국채 10년 장단기 금리 차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를 나타내주는 표인데 보통은 국채 10년물의 장기 금리가 2년물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유는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의 경기가 나빠질 경우 단기 수요 자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2년물 단기 금리가 10년물 장기 금리보다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질 경우 보통 5에서 23개월 이후 예외 없이 경기 침체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이러한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 경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미리 경제 위기에 대해 대비하여 자산을 지키고 부를 쌓는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나 신문에서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 경기 침체를 예상하여 현금 및 안전자산 등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경제 침체 및 공황 대비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첫째, 부채 비율을 최소화하고 현금 비중을 계속 확보합니다. 둘째, 주식 폭락장을 대비하여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과감히 미국 세계 1등 주식을 매수합니다. 셋째, 미국 주식 상승분 및 환율 상승분의 시세 차익을 거둡니다. 넷째,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 타이밍을 계속 공부합니다. 다섯째, 부동산 폭락장 사이클에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과감히 반값 이하로 매수하여 다음 상승장 사이클에 매도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 상승 하락장 사이클 4년, 5월 경제 위기 10년 사이클을 항상 염두에 두며 이런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자산의 부를 축적합니다. 현재 모두가 주식에만 관심이 많을 때 구독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경매, 공매, 공부 또한 함께하여 다음 부동산 폭락장에 남보다 빠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경제 사이클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이팔승TV에서는 투자금의 재미를 위해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000달러 정찰병, 2000달러 보초병, 3000달러 특공대, 5000달러 1중대, 10,000달러 이상 1사단, 20,000달러면 2사단이겠죠? 그 다음으로 수익 개념은 치킨값 40달러, 돼지갈비 1인분 80달러, 소갈비 1인분 120달러, 소갈비 10인분을 벌었다는 의미는 1200달러를 벌었다는 의미죠.
절대 대출을 이용한 주식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계 1등 미국, 중국 기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함께 실천해 나가시죠.